오케이, 가자. 자, 지금 비평지문 하나와 그리고 시 하나, 소설 하나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제 빨리 가자. 1번 가래바탕으로 간 나다를 이해하라. 뭐예요? 거대한 고기처럼 판단을 하는 그 내용이었죠. 그러면 이 내용을 마치 독서 지문을 분석하듯 따라가 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가의 A 내용을 바탕으로 보기 학습 활동을 수행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그 학습 활동의 내용은 또 다시 상행이라고 하는 시의 내용일 거야. 그리고 시의 내용과 시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규명해 놨으니 먼저 읽고 가는 게 맞겠지? 우리도 빨리 읽고 가자. 이 김광규의 시에서 중요하게 형성화된 소재에는 소시민의 일상이 있다. 자, 이 상행에는 소시민의 일상이라는 요소가 중요하게 사용된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소시민은 공동체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공동체의 해결을 모색하기보다는 개인의 경제적 성공을 지향하면서 소비문화의 감각적 쾌락을 추구하려는 현대인을 의미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소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 어떤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존재로서의 현대인 얘기하는 것이고요. 김광규는 도시화와 산업화가 가속화되면서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문제와 우리 주변에서 일상화되는 소시민적 태도를 예를 포착하면서 이를 비판하고 잃어버리는 가치에 대해서 성찰을 합니다. 김광규의 시에 이러한 특징은 독자가 일상의 삶을 낯설게 인식하는 데 만들어주죠. 지금 우리가 혹은 이 작품에서 작품의 주어가 너, 즉 2인칭으로 사용된다는 얘기를 알고 있잖아요. 그렇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이 얼마나 소시민적인가 를 스스로 뭐하게? 느끼게 만들어주는 시로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 통보 주고 있네요. 자, 키워드가 될 수 있을 만한 단어들 몇 가지만 잘 마킹해 놓고요. 예를 들어 성공지향, 감각적 쾌락의 추구, 소시민적 태도, 그 다음에 잃어버린 가치에 대한 성찰 이런 단어를 마킹하면서 질문을 읽으면 될 것 같고요. 3번 다의 기억부터 미음, 살짝 빨리 보고 오세요. 이게 뭘 말하는 건지 구절이군요. 구절의 의미 파악하는 거니까 왔다 갔다 하면서 맞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문제가 5개나 있네. 4번 다 작품의 A부터 E까지의 내용을 또 이해해보자. A부터 E까지는 잠깐만, 나 작품 아니야? 잠깐만. 맞네. 어제 강의와 같이 작품 속에 등장한 어떤 특정한 소재나 사건, 배경 등의 의미를 파악하라는 문제. 역시 읽을 때마다 와서 교차로 풀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5번 다의 네모난 사진에 대한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거. 오케이. 이것도 소재의 의미를 파악하는 문제죠. 어쨌든 문제의 유형 자체는 되게 다양하려고 노력했지만 알고 보면 포인트는 크게 다른 점이 없었다. 다만 특이점이 있다면 시가 나왔을 때 표현상 특징 문제가 반드시 나온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문제가 놀랍게도 안 나왔죠? 소설의 경우에서도 서술상 특징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실은 이미 여기서 처리가 돼버린 거야. 뭐예요? 2인칭 시점의 사용이라는 특징을 통해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지문 빨리 읽고 가자. 2인칭은 동작의 주체가 말하느니, 동작의 주체가 말하느니, 듣느니, 제3주제의 누구인가의 구별을 이르는 말로 1인칭, 2인칭, 3인칭이 있지 다 알잖아. 인칭은 일상 언어뿐만 아니라 문학의 언어에서 사용돼. 문학에서 인칭은 주로 작품 속 말하는 이인, 소설의 서술자와 시의 화자가 작중인물들을 지칭하는 용어야. 문학작품에서 주인공을 나라는 1인칭으로 지칭하거나 그라는 3인칭으로 지칭하는 것이 대표적이고, 요게 힘들면 이제 중딩으로 돌아가시면 되고요. 네. 반면 주인공이 2인칭인 너로 지칭되는 작품, 다시 말해 너에 대한 이야기를 너에게 말하는 작품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죠. 오케이? 자, 참고로 2인칭 작품의 가장 최근에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 엄마를 부탁해 였나? 맞을 거야.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이제 일본어로도 번역이 돼서 선포적인 인기를 끌었었고, 고양이를 부탁하는 거였나? 갑자기 헷갈리지? 뭔가 부탁했어 아무튼 간에. 아니, 엄마를 부탁해가 맞을 거야. 엄마가, 참고로 이 작품의 시작이 엄마가 실종되면서 시작하거든. 그러면서 너가 나와. 근데 너는 작품의 엄마의 첫 번째 자식과 두 번째 자식을 각각 얘기하는 거거든. 아무튼 간에, 자, 그럼 자연스럽게 이 2인칭의 사용은 작품에 독특한 효과를 부여할 수밖에 없겠죠. 어떤 특징인지 보자. 2인칭 대명사의 사용은 호명의 주체인 나가 존재되어 있습니다. 그쵸? 나가 있기 때문에 너도 성립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모든 너는 나에게 불리는 것이고, 이런 점에서 2인칭을 사용하는 말하기는 소통행위, 말하는 이인, 나가, 듣는 이인, 너를 호명하며 너에 대해 말하는 것이고, 이러한 소통의 양상은 다양해지는 거지. 가자. 너를 호명하는 나가 작품 속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일 경우, 오케이? 선생님 지금 이거는 안 쓸게요. 시간 그냥 빨리빨리 넘어갈게. 여러분들은 거기다 구분만 해주세요. 이게 경우라고 했으니까 그냥 편의상 그냥 1번 이렇게 쓰세요. 그죠? 1번. 뭐라고? 너를 호명하는 나가 작품 속 세계에 등장하는 인물일 경우. 그치? 그러면 너를 관찰하면서 너의 심리를 수축하고 너의 나의 내면을 고백하는 경우가 많아. 마치 뭐처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인 것처럼요.
느낌이 오십니까? 작품 속의 나가 작품 속의 너를 관찰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얘기지. 두 번째, 나가 작품 속 세계에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이것도 경우니까 2번 동그라미 쳐서 내겠다, 그쵸? 예를 들면서 이런 식으로 빨리 정리를 하세요. 이건 뭐예요? 나가 작품 속에 왔으면 계속 작품 속에 너만 존재하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너의 내면은 보다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너의 행동을 설득하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고 하나 더 있네. 나가 실제로 의미하는 것과는 상반되게 너에 대해 말하는 것. 즉 나가 아이러니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네. 그럼 이건 뭔 소리야? 내 얘기인데 너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나의 실제 의도를 헤아리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죠? 인칭 사용은 독자가 자신을 수화자처럼 느끼게 하는 효과가 있어. 자, 이건 뭐예요? 효과 영역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또 새로운 영역 구분해 주시고요. 지금 방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수화자가 무슨 뜻이야? 받을 숫자잖아. 이야기를 전달받는 존재인 것처럼. 그러니까 작품 속에서 너는 지구로 갈 것이다 라고 말했으면 내 얘기인가? 이렇게 느끼게 한다는 얘기죠. 현재 시제로 쓰인 작품에서 너의 사용은 독자가 자신을 부르는 호칭으로 느끼게 할 수 있고요. 이 경우 독자는 너의 위치에서 자신을 놓으며 너에 대한 설명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게 됩니다. 한편 이인칭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너의 상대방으로서 우리라는 대명사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그럼 나와 너가 합쳐진 말이지. 이러한 우리의 사용은 너에 대한 나의 생각과 감정을 독자와 공유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거래. 저 이것도 두 번째 케이스가 되겠다, 그렇지? 여기서는 두 가지 케이스가 나왔어. 오케이. 자, 그냥 시간 관계상 푹푹 넘어갔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 지문은 결론적으로 뭘 하는 거야? 2인칭 사용이 사용되는 유형 세 가지와 그것으로 인한 효과 두 가지를 정리해 놓은 거야. 그리고 뒤에 있는 문제들은 실제 작품들을 통해서 이 작품이 어떤 유형에 속하고 어떤 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판단하라는 문제를 내고 싶은 거겠지. 됐잖아? 오케이. 자, 문제의 의도, 지문의 의도 파악해 주셨으면 넘어가시고 김광규의 상행이라고 하는 작품을 시작해 봅시다. 자, 참고로 이 작품은 아예 대놓고 맨 처음 시작할 때 얘기를 했었죠. 소시민의 일상에 대한 이야기가 주가 되는 작품일 거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듯이 소시민이라는 거는 작품 속에서 긍정적인 의미를 수 있다, 부정적인 의미를 수 있다. 부정적인 의미지 뭔가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못하면서 그냥 나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는 사소한 것들에 대해서는 크게 화를 내는 그런 전형적인 현대인들의 모습. 그럼 자연스럽게 뭐의 대상이 되는 거야? 비판의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겠지. 소시민의 일상에 대한 비판, 이 작품의 주제라고 생각하시고 작품을 읽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가볼게요. 자, 가을 연기 자욱한 저녁 들판으로. 여기까지는 아름다운 자연이야, 그치? 상행열차를 타고 평택을 지나갈 때 흔들리는 차창에서 너는 문득 낯선 얼굴을 발견할지도 모른다. 오케이, 가자. 무슨 일이 벌어졌어? 자, 상행열차를 타고 있어. 열차니까 당연히 창문이 붙어 있겠지? 창문에서 너는 누굴 발견할 수 있을 거야? 낯선 너를 발견할 수 있을 거래. 그러면서 그것이 근데 너의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오라고 했어요. 근데 이거는 이퀄 진짜 너가 아니다라고 생각해 다오라고 뭐예요? 부탁하는 식으로 말하려고 했죠? 저 창문에 비친 너는 네가 아니야. 아는 거야. 자, 그러면 참고로 원래 이런 식의 작품들이 되면 창문을 통해 나랑 분리된 자아를 발견했고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 유리창이나 아니면 자화상 같은 작품처럼 성차례 내기가 보통 이루어지는 게 일반적이지. 원래 그게 의도되는 바였어. 그런데 문제는 이 작품에 등장하는 너는 어떤 존재라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 소시민이잖아. 이런 거 볼 줄 모를걸? 그러면서 비판을 시작하는 거야. 가자. 오징어를 씹으며 화투판을 벌이는 낯익은 얼굴들이 내 곁에 있지 않느냐. 자, 이 시어와 반대되는 대립하는 시어. 낯익은 얼굴. 됐죠? 자, 유리창에 존재하는 너는 뭔가 근본적이고 너의 본질을 담고 있는 나였을 거야. 나를 비춰주는 나 자신이 그대로의 모습이니까, 그렇지? 그런데 낯익은 얼굴이 함께 한다는 거야. 그럼 낯익은 얼굴들이 지금 뭘 하고 있었냐면 오징어를 씹으면서 화투판을 벌이고 있대요. 그럼 여기서 오징어를 씹는다. 아, 중요한 게 아니야. 그냥 쓰다 보니까 쓰게 된 거야. 화투판을 벌인다. 바로 이게 뭐인 거야? 우리의 그냥 일상적인 모습인 거야. 예전에는 기차를 타고 가면 요즘에는 KTX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도 KTX를 딱히 타본 적이 없어서 예전에는 의자가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해서 와 하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는 식이었다면 요 의자 요거를 요렇게 바꿔. 그러면 요렇게 된다.
그리고 이쪽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보통 4인 정도의 가족이 모이면 두 명 앉아가지고 중간에 식탁 뭐 열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게임도 하고 그다음에 옆에서 뭐 누군 노래도 하고 막 어마진창 이렇게 담배도 피고 뭐 술도 마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 자, 근데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는데 그 다음 내용을 이제 연결해 보면 이게 왜 문제가 되는 건지 알 수 있을 거야. 가자. 황혼 속에 고함치는 원색의 지붕들과 자, 지붕이 원래 고함치는 건 아니야, 그렇지? 오케이? 그럼 이건 뭐예요? 어색하다는 얘기일 거야. 황혼이면 봐봐. 황혼이면 온 세상이 뭐 어떻게 되고 있을 거야? 고함치는 지붕. 원래 온 세상이 빨갛게 물들어야 돼. 근데 지붕을 형형색색으로 사람들이 막 꾸며놓다 보니까 어디선 녹색, 어디선 검은색 이렇게 했지? 그러니까 안 어울리고 괴리감이 느껴지고 있는 거. 지금 기차를 타고 가면서 노을을 바라보고 있는데 저 지붕들의 모습이 아름답게 어우러진 자연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은 황혼인데 우리 인간의 문명들은 뭔가 어울리지 않고 제멋대로 돌아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이렇게 한 거겠지, 그치? 또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들. 잠자리처럼 파들거리는 TV 안테나. 아, 지금 뭐 하는 느낌이니? 이거는 단순히 지붕이 고함을 쳤다기보다는 실은 사람들이 참고로 이때가 이 작품이 나왔던 데가 이제 3S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얘기 많이 화제되는 때 3S 뭔지 알고 계시죠? 사람들의 어떤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뭔가 원색적이고 스포츠 같은 경기들에 사람들의 시선을 많이 돌리던 때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TV 보면서 경기 중계 보면서 와 환호하고 있는 모습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세상은 이런 모습인데 우리의 삶은 이러고 앉아있는 거야. 오케이? 뭐다? 괴리감이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흥미있는 주간지를 보면서 그리고 고개를 끄덕이다. 흥미있는 주간지. 요새 말하는 주간지, 요즘 말하는 찌라시. 옛날에 이런 거 되게 많았어. 썬데이 서울, 뭐 그다음에 무슨 스포츠 서울 뭐 이런 것들이 있었어. 그래서 보면은 내용들이 다 이런 식이야. 뭐지? 결혼을 12번 한 그녀의 문제는 속사정은 무엇인가 뭐 점점 내용이 다 그런 식이야. 알겠죠? 자극적인 것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오른쪽 라인에 있는 단어들은 전부 다 뭐 하는 거야? 일상에 매몰되어 버린 거야. 저 바깥을 보지 않아? 자연이 어떤 상태인지 보지 않아? 그냥 기차 안에서 이러고 우리는 노지거나 화투판을 치고 있고 그렇다고 기차 밖이라고 뭐 다르진 않아. 사람들은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지. 자연과 괴리된 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농약으로 질식한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여다오. 그러면서 고개를 끄덕여 다오. 자, 이제 다오가 두 번째쯤 나왔으니까 이게 무슨 기능을 하는지 눈치를 채셔야겠죠? 당연히 반복했으니까 리듬감이고 운율감이야. 근데 여기서 이 다오라고 하는 건 뭐지? 얘들아, 뭐뭐 다오라는 말은 언제 쓰는 거야? 야, 그것 좀 내려다오 라고 말하는 거. 상대방에게 부탁하는 거지. 다오는 부탁이고 권유야. 그런데 실은 그 권유의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봐. 너 창문을 보면서 성찰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마.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오징어 씹어먹고 화투 치면 되잖아. 너 바깥에 자연을 볼 수도 있지만 그런 거 하지 마. 그냥 TV 보면서 주간지 보면서 흥분하면 되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느낌 오시나요? 그럼 이 다오가 진짜로 그걸 해달라는 부탁이니? 아니죠. 뭘 하고 있다는 얘기야. 우리를 둘러싼 자연의 진짜 모습이라든가 근본적인 문제를 외면한 채 우리 일상에 그냥 매몰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하고 싶은 거지. 됐어? 그러니까 비판의 의도가 숨어있는 어미라는 거죠. 감 잡히셨습니까? 이제 이 작품의 맥락을 읽었으면 나머지는 쭉쭉 읽을 거야. 아마도 여기까지 읽고 자, 쭉쭉 가볼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 얘들아, 선생님 그럼 이 작품은 긍정적이란다. 대립적 시어에 의한 시상전개라고 봐도 되나요? 충분히 가능하지. 그치? 뭔가 근본적이고 본질적이고 참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동그라미를 쳐보고 또 소시민적이고 일상적이고 문명적이고 기계적인 것에서 세모를 쳐보면 작품이 되게 쉽게 쭉쭉 쳐질 거야. 자, 1부부터 시작해볼게. 농약으로 질식한 풀벌레의 울음 같은, 이건 동그라미지. 오케이?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 같은 듣기 힘든 소리. 다 동그라미야. 동그라미야. 그지? 근데 그런 소리에는 귀를 기울이지 말아달래잖아. 뭐야? 근본적인 문제에는 관심 끄라고.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사는 게 중요하지. 그렇게 비아냥거리는 느낌이다, 지금 이거.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듣기 힘든 소리라는 건 뭐야? 듣기 힘든 소리라는 건
굳이 귀를 기울여야만 들을 수 있는 소리. 우리 현대의 문명이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그 소리. 근데 그런 소리는 귀 기울 필요 없어. 그냥 뭐야 쳐. 편하잖아.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그렇죠? 계속 확성기마다 올려나오는 힘찬 소리, 힘찬 노래와 고속도로를 달려가는 자동차 소리 얼마나 경쾌하냐. 자, 힘찬 노래 세모 쳐야 되겠죠. 고속도로 자동차 소리 전부 다 세모겠죠. 이거 뭘 상징하는 거야? 산업화랑 도시화를 상징하는 거네. 됐어? 예로부터 인생은 여행에 비유되었으니 맥주나 콜라를 마시며 즐거운 여행을 해도 즐거운 여행 또 세모 쳐야겠죠. 그럼 여기서 즐거운 여행은 물 뜻하는 거거든. 그냥 나의 삶을 따지는 거야. 근본적인 문제는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고 보지 않는 거지. 다음 줄 되도록 생각이라는 것 자체를 하지 말아다오. 그럼 생각은 무슨 표시 쳐야 돼? 동그라미지 그럼 이거. 지금 다오라는 말을 쓰면서 계속해서 부탁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문제는 현대인들이 그걸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라는 걸 방금 주고 싶은 거잖아. 됐나요? 이 작품에서 다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놀라울 때는 다만 라고 말해다오. 오케이? 보다 긴 말을 하고 싶으면 침묵해다오. 자, 할 말이 생겼다고? 그러면 그냥 하고 끝내. 뭐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려고 그래. 생각보다 긴 말을 해야 된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뭐하러 이렇게 힘들게 그래. 그게 바로 소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죠. 침묵이 어색할 때는 오랫동안 가문 날씨에 관하여. 자, 가문 날씨도 세모 쳐질 거예요. 그죠? 왜요? 선생님, 날씨는 자연 아닌가요? 이 날씨는 이게 뭐야? 해피하게 만드는 소재거든요. 눈치를 채는지 모르겠는데 진짜로 그 자체로 자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이 서로 대면하고 어색하고 서로 서먹서먹할 때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이러면서 얘기를 시작하잖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좀 더 근본적이고 복합적이고 힘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얘기만 하면서 적당하게 선 유지하면서 살라고. 아르헨티나의 날 축구 경기도 세모 쳐지는 거 보이시죠? 뭐예요? 축구 경기 얘기. 어저께 게임 봤냐고 몇 시 끝내주지 않느냐 그런 거. 다음 성장하는 GNP와 증권 시세요. 어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자치지. 주식에 대한 관심이 1도 없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선생님조차도 잠깐 나도 주식을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니까. 그리고 지수가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위태로운데 그 와중에도 버는 사람은 있고 잃는 사람도 있겠지만 자, 그런 이야기를 해다오. 근데 이야기 하라는 얘기는 실은 너희들은 왜 이딴 것만 얘기하느냐 그런 비판이라니까. 오케이? 근본적인 문제를 따지지 않고 그냥 눈앞에 닥쳐있는 것들만 얘기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리고 너를 위하여 그리고 나를 위하여. 뭐예요? 우리는 서로 근본적인 내용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그냥 이렇게 살면 돼 라고 말하면서 비판한 작품이다. 되셨나요? 작품 의도 다 읽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보자. 뭐랄까 한마디로 일상에 매몰되고 또 일상의 안락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비판하고 있는 현대식 작품을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자, 뒤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풀 수 있는 거 해결을 해야겠죠, 그죠? 가볼게요. 참고로 1번 문제 1, 2번도 지워질 텐데, 자, 소통행위의 성격이라든가 너에게 인식과 행동을 권하고 있다. 권한다는 얘기가 다오 때문에 나온 거 알고 있죠? 자, 이 정도만 체크를 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1, 2번에서 답이 안 나왔으니까 아마 다 동생을 읽어야 될 것 같아. 자, 2번은 풀어야죠. 가의 A의 영역과 연결해서, 그치? A가 뭐였지? 실제로 말하는 의미와 상반되게 너에 대해 말하는 것. 즉, 나가 아이러니의 방식으로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됐죠? 지금 여기가 아이러니였잖아. 자꾸 하려는데 실은 하지 말라는 얘기였잖아요. 비판이고 비꼬는 거였다고. 이때는 나의 실제 의도를 헤아리는 거라고. 실제 의도는 뭔데? 깨어나라. 언제까지 소심이로 살 거냐? 지금 네가 하고 있는 일이 소심이로 살는 일상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야. 자, 풀게요. 1번. 낯선 얼굴은 일상에서 접하는 소심이의 모습을 의미하는 거. 이미 틀렸죠. 여기서 말하는 낯선 얼굴은 뭐예요? 너 낯선 얼굴이 왜 이렇게 본질적인 걸 따져? 이렇게 말하는 그런 의도였잖아, 그치? 창문 속에 있는 낯선 얼굴은 뭔가 바깥을 바라보는 존재, 나 이외의 것을 탐구하는 존재인 나잖아, 그치? 아니야, 거리를 두어야 하는 모습이다. 아니지, 됐지? 무슨 얘기인지? 그래서 벌써 답은 나와버렸어. 허무할 정도로 빨리 나왔네요. 2번, 흥미있는 주간지는 감각적 쾌락을 의미해. 맞나? 3번, 심야 방송이 잠든 뒤에 전파 소리는 뭐예요? 현대사회의 문제를 떠올리게 하는 목소리예요. 됐죠? 그런데 귀 기울일 필요 없다고 얘기했었잖아. 근데 그건 실은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반어적 의미였지. 4번, 즐거운 영역이라고 하는 건 개인적인 성공과 개인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는 태도야. 맞죠? 5번,
생각과 보다 긴 말이라고 하는 건 현실, 삶에 대한 성찰과 현실에 대한 발언이지. 하지만 생각이 나면 아라고 하라고 했었고 더 긴 말이 생각나면 침묵하라 했었잖아. 비꼬는 거였죠? 이런 식으로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됐나?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전부 다 작품이랑 연결되는 것들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이제 동행이라는 작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동행. 자, 그것이 자, 전체 줄거리가 굉장히 딱히 뭐 그래. 그래도 아무리 짧아도 보고 오는 거자. 보조자료에 한 3줄 정도로 동행이라는 작품이 정리가 돼 있을 거야. 그리고 얘들아, 정말 미안한데 그 동행이 뒤에 선생님이 지금 기억이 안 나서 그래. 여러분들 보조자료 드린 거에 동행 2번째 작품이 혹시 실려있니? 있니 없니? 없지? 없으면 돼. 상관없어. 왜냐면 선생님 처음에 이 보조자료집을 만들 때 예전에 만들었는데 선생님이 제목만 보고 실수를 하나 했어요. 자, 선생님의 실수가 뭔지 예측됩니까? 이들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옛날에 배운 그 동행이 잘못 집어넣어가지고 아직 지원도 안 지원나 생각이 안 나서. 자, 아무튼 그 동행이랑 이 동행이는 다른 겁니다. 그쵸? 예전에 배웠던 전상국의 동행이 뭐였지? 왜 키 큰 사내랑 얻고 나와가지고 형사, 숨긴 것, 추리식 구성 기억나시죠? 오케이. 자, 이거랑 좀 달라. 가자. 감상 포인트도 같이 읽자. 가자. 이 작품은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수비자가 된 친구와 동행한 사건을 다룬 소설. 이 소설은 나라는 서술자가 친구인 너를 호명하며 그러면 작품 속에서 친구인 너를 호명하는 유형이었고 나가 등장하는 속에서의 너를 관찰하는 유형이겠다. 그치? 판단되시죠? 그래서 그가 동행한 사건을 반추하는 거 뭐 하는 거야? 되돌이켜보는 거지. 그런 구조, 서술 구조 취해. 이러한 구조는 둘 사이의 거리감과 너에 대한 나의 죄책감과 불안감이라고 하는 복합적 감정을 섬세하게 드러나는데 이배하자입니다. 효과는 뭐였다고요? 나의 섬세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낸다고. 왜? 얘가 민주화 운동 때문에 도망다니는 애잖아. 근데 나는 뭘 추구한 사람인 거야? 결론적으로는 안락한 나의 삶을 추구한 사람인 거야. 근데 이 친구의 모습을 보면서 뭐가 들겠어? 죄책감이 들겠지. 이 친구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민주화가 되고, 그죠? 우리는 지금 대통령을 욕해도 잡혀가지 않는 세상이 됐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우리는 닭이나 쥐 같은 동물들을 이용해서 대통령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안 잡혀간다 그런다고. 오케이? 예전에 잡혀간 사람이 있긴 있었었는데 좀 심하게 했지. 누가 봐도 모욕죄에 해당하는 정도라면 그건 잡혀가는 게 맞는데 뭐 아무튼 간에 자, 어쨌든 그것 때문에 난 죄책감이 들어.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는 제시문은 너의 부탁으로 나가 MC로 동행하기 시작하는 장면과 너의 갑작스러운 등장을 계기로 너에 대한 나의 인식을 성찰하는 장면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참고로 왜 동행을 하자고 요청했을까요? 피하기 위해서겠지. 혼자 돌아다니고 있으면 수배자의 느낌이 드는데 누가 그 친구라도 있으면 에이 수배자겠어? 단순한 계산이다. 그치? 오케이? 자, 그래서 나는 소시민, 너는 민주화 운동 수배자. 자, 그리고 내가 너를 관찰하면서 뭐함? 성찰함. 이거 잡아주시면 되겠네. 그치? 자, 전체적으로 볼게. 일주일 전 나는 민주화 운동으로 수배를 받으며 연락해 온 너를 만났습니다. S읍을 경유하여 MC로 가려는 너는 나에게 동행을 요청하죠. 나는 너와 MC로 이동하면서 지난날을 반추하고 그동안 나가 현재의 안락한 상황을 무슨 말인지 알겠어? 현재의 안락한 상황 중요한 말이지? 오케이, 난 소시민이 된 거야? 그런 것을 위해 너를 잊고자 했다는 점을 인식해. 얘는 잘못된 사회 부조리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는 사람인데 귀찮거든. 저건 힘들거든, 괴롭거든,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않거든. 그렇기 때문에 난 외면하고 싶었다는 걸 스스로 다시 한번 깨달아. 그리고 동행의 끝에 MC에서 너를 떠나보내며 남은 나가 해야 할 몫을 생각해보자. 작품이 마무리된다. 됐죠? 자, 쭉쭉 가자. 일주일 전 나는 친구였으나 정치적 이유로 수배를 당해 소식 끊겼던 너를 만났지. 그리고 너는 어젯밤에 나에게 전화를 걸어 전화박스에 다시 만나기로 했어. 너는 서서히 대답했다. 이러면서 작품이 시작하고 있네요. 자, 주어가 2인칭이니까 되게 독특하죠, 확실히. 그죠? 우리는 정문에다 들었다. 우리라는 단어도 등장했네요. 너와 나의 합친 버전. 분명히 아까 2인칭 지문에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체크해 주시고. 경비하는 듯한 두 사내가 잡담을 나누고 있었는데 너는 앞장서서 성큼성큼 몇 가지 궁금한 것들이 있었지만 묻지 않기로 했지. 네 말 맞다나. 모르는 것이 피차 좋을지도 모르니까. 알아봤자, 그치? 어쨌든 넌 비밀투성이야. 아직도 나는 네가 기거하고 있는 집조차도 정확히 모르고 있는 편편. 전화를 걸어오는 건 언제나 네 쪽이었고 어제도 그건 마찬가지였지. 밤 10시가 막 지날 무렵이었단 말이야.
그 얘들아 그 예전에 민주화 운동 때 그 박종철 열사라든가 이런 사람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 그럼 걔가 그 걔가 미쳤나 이거네. 그분이 그 왜 죽어야만 하는지 얘기 들었어? 알고 있어 이거? 그 정보부에 끌려가서 남산이잖아. 남산 밑에 공안 정보부 공안이라고 하지. 끌려가서 고문을 당했잖아. 근데 얘들아 참고로 그 당시에 박종철 씨가 그 뭐지? 용이잖아. 뭐 어쨌든 뭐 소환당한 어떤 무슨 일을 한 사람이 아니라 참고인이라는 거 얘기 들었어? 참고인이라는 건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 이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저 사람이 친구야. 근데 얘가 없으니까 얘를 불러다가 야 이 사람 어디 있는지 정보 좀 줘봐. 이렇게 하는 게 참고인이고, 그치? 조사할 때 필요한 사람인 거야. 근데 여기서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얘가 잘못한 게 있는 것도 아닌데 그냥 얘를 아는 사람이라고 해서 가둬놓고 물에 첨벙하면서 불어. 안 불어? 불어. 그래서 죽은 거잖아. 미친 세상이었죠, 그죠? 사실적으로 이게 말이 됩니까? 그죠? 참고로 지금 그때 당시 너희들보다 한두 살 위란 말이야. 그 어린 나이에. 저기 뭐 하는 짓거리인지. 아무튼 그 고문기술자는 그래서 목사님이 되셨고 천사를 누리고 행복하게 사신대요. 나는 이 세상이 그래서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 그 예전에 김구 암살범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 김구 암살범도 암살을 했잖아. 사람 죽였잖아. 근데 적당히 형을 살고 나왔어요. 세상에 나와서 그분도 목사가 됐다는가 뭐가 됐다나 아무튼 됐어요. 됐는데 그 되게 웃기는 얘기인데 난 이거 찬양하는 건 절대 아니야. 이분을 그 정의봉 사건 알아? 정의봉? 어떤 한 시민이 참고로 지금은 고속버스 운전기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은 가서 몽둥이를 깎아가지고 정의복이라고 쓴 다음에 너 한 새끼는 맞아 죽어야 되면서 때려 죽였어요. 진짜로 때려서 죽였어요. 그리고 감옥 갔죠? 근데 감옥에 갔는데 사람들이 너무 통쾌한 거야. 김구라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살아있었다면 우리나라에 얼마나 큰 역사적 달성도가 달라졌을까. 우리 생각하잖아. 우리 김구의 백범일지 지금도 되뇌이잖아. 나의 소원 되게 유명한 작품이잖아. 나의 소원이 뭐다, 그치? 문화의 융성 그리고 기초가 뭐 누구나 평화로운 사회 뭐 이런 것들 얘기하셨는데 그 정의로운 사건으로 이렇게 해서 속을 시원하게 우리 국민들의 답답함을 풀어주신 덕분에 많은 청원이 있었대요. 이 사람은 정의로운 도적 같은 개념이다. 그래서 형을 많이는 안 살고 나오셨다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참고로 지난번에도 최근에도 그 국회의원 중에 뭐 친일파적인 얘기를 하고 막 이런 사람한테 쫓아가서 또 정의번 들고 쫓아갔다가 잡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천성이 그런 분이신 것 같아요. 근데 궁극적으로 되게 열받고 짜증나는 건데 폭력에 폭력으로 대응하는 거는 멋진 모습은 아니라고 생각은 하지만 내가 심적으로 동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야, 그치? 폭력은 폭력을 낳는 법이지. 그래요. 자, 뭐 아무튼 간에 자, 그래서 비밀투성이란 상태 알고 였고요. 자, 가봅시다. MC로 가는 열차 편 좀 알아봐줘. 너랑 같이 동행하고 싶은데 그래주겠니?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이렇게 말했다. 이날 강의가 있었고 그것 까먹고 이날 종강이라고 했었어. 아마 대학에서의 마지막 강의가 될 거였지. 하지만 그까지 강의쯤은 안 해도 좋았어. 그보다 나는 MC로의 위험한 나들이 이유에 대해서 또 하필이면 나와의 동행을 네가 요구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더 궁금했다. 됐죠? 자, 지금 여기서 위험한 나들이라는 표현을 썼네요. 원래 위험해. 근데 나의 심리는 뭐예요? 궁금해. 아니 하고 많은 친구들 중에 왜 나였을까? 오케이? 그리고 그 친구는 도대체 무슨 일을 겪고 있는 걸까? 궁금해서 해보는 거죠. 그런데 그 역시 입을 다물어 두기로 하자. 어차피 동행할 거라면 차차 알게 되겠지. 정문 앞에서 택시를 탔다. 40살쯤 되어 보이는 운전수는 시효요금을 내야 된다고 말했고 결국 500원을 깎은 액수로 합의를 보았지. 종합운동장을 끼고 난 고가도로의 오르막길을 오르기 시작했고 침묵했고 무등산이 보였네. 무등산 또 나왔네요. 자, 산의 거대한 몸체가 언제나처럼 도시를 품에 안은 채 묵묵히 아래를 내다보고 있었지. 그 우직한 선모습 같은 산의 무릎에서 도시 사람들은 옹기종기 모여들어 살고 있었고 우리 둘 역시 거기서 나고 자라온 것이야. 하지만 산은 이제 어느덧 짙은 남빛 슬픔의 빛깔로 음울하게 서 있을 뿐이야. 이거 시에서 쓰는 표현 아니야? 무등산의 모습을 보면서 그 산의 어두움이 슬픔의 빛깔로 느껴졌지? 자, 이거는 시가 아니기 때문에 무조건 이거를 정리해야 되는 건 아니겠지만 시적 표현에 해당한 거로 같이 체크할 만한 가치는 있지. 이거 뭐예요? 그죠? 감정이입이죠? 환자의 심리가 슬프기 때문에 저 산의 모습이 슬프게 보이는 거 아니겠음? 객관적 성감이 될 것이고요. 네, 아무튼 체크했습니다. 전장으로부터 돌아온 귀한 것들처럼 우리는 여전히 서로 우리였지만 또한 우리는 서로 우리가 아니야.
그것은 실로 까마득히 오랜 세월같이 여겨지는 일종의 진공 상태와 같은 것이었지. 너와 나 사이에는 거대한 협곡이 밑도 끝도 가늠하기 어려운 깊은 아가리를 벌리듯 존재하고 있었고 그 양쪽 벼랑 끝에 서서 우리는 이 순간 아찔한 절망감과 당혹감으로 서로를 응시하고 있었어. 곁에서 억지를 바싹 붙이고 앉아있는 네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좀채 지워지지 않고 있는 그 서먹한 느낌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를 따져보려 했지. 자, 두 사람이 만났는데요. 그 두 사람은 나와 너는 마치 절벽을 사이에 두고 있는 분명히 가까운데 너무 먼 것.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절벽의 비유가 무슨 말인지 알겠지? 분명히 가까이 있지만 멀리 있는 그 모습, 그리고 그것을 서먹함이라는 정신으로 표현을 했고, 그리고 현재 나는 너를 대함에 있어서 이 서먹함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탐구하려 하고 있다. 그쵸? 나의 심리를 따져보고 있다는 거야. 아까 또 이인칭의 유형에서 얘기했었던 그 요소 생각해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소가 아마 이동됐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시에서 내려서 이제 시외버스를 타고 좀 지방으로 도망을 가야겠죠. 그래서 지방을 가려는 중입니다. 대합실 건물의 외벽에 각가지 벽보가 어지러이 붙어있는 게 보였다. 불조심, 자연보호, 수군인생, 어제까지, 89년생, 오늘부터라고 적힌 방첩 포스터, 그리고 그 옆으로 화사한 모집 광고와 지명 수배자들의 사진도 나란히 붙어있었습니다. 자, 뭐예요? 대합실에 이런 거 저런 거 붙어있는 거 요즘에는 너희들 보기 힘들 텐데요. 서울 지금도 근데 실은 붙어있어, 그렇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공공장소에는 지명 수배자 사진이라는 걸 전부 붙어있고요. 근데 너희들 참고로 그거 들어가서 천천히 들여다본 적 없지 않니? 왜 지명수배 포스터 같은 거 보면서 이런 인상이 바로 법인의 인상이군 이러면서 쳐다본 사람 없지 않냐? 잘 없지, 그치? 자, 뭐 어쨌든 지명수배자들의 사진이 있었어. 대합실에는 지명수배자들의 사진이 붙어있고, 보통 사진이 하나 붙어있고 이름, 그 다음에 뭐 일반적인 특성 나와있고요. 뭐 키는 몇이고 뭐 호리호리한 체격 뭐 이런 거 있잖아. 그 다음에 뭐 무슨 죄 이렇게 정리가 돼 있는데 27세, 신장 175cm, 미남형의 호리호리한 체격, 그 아래 고등학교 교복 차림에 네 사진도 틀림없이 끼어있음을 나도 알고 있을 거야. 그치? 너가 바로 그 안에 있을 거라는 거죠. 이렇게. 지금 바로 내 곁에 앉아있는 우스꽝스러운 차림에 얼핏 보면 40대쯤으로 보이는 더부룩한 구레나룻의 뚱뚱한 사내를 나는 지금 새삼스럽게 쳐다봤지. 그러다가 사진 속의 앳된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쿡쿡 웃고 말았다. 너의 과거의 모습을 보며 나는 웃음을 지었어. 웃음의 의미를 판단해볼까? 단순히 웃음의 의미가 뭐 별거겠어? 재밌잖아. 웃기잖아. 내 옆에 있는 친구가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거니까. 그치? 약간 소름 돋지 않냐? 그쵸? 나는 얘가 얼마나 집에서 배워서 엉망진창으로 지내는지 아는데 밖에 TV에서는 화려한 연예인으로 보이고 그러면은 답답해 이러면서 현실을 보여주고 싶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 자, 너는 무심한 표정을 내게 돌리고 있었다. 왜 그래? 아니야? 이 사진 본 적 있어? 어디? 내가 턱끝으로 벽부를 가리키며 웃었고 잠시 그쪽으로 눈길을 주고 있던 너는 고개를 저었다. 이마, 너 그 사람들한테 고맙다고 해야겠어. 몸이 후리후리한 미남형이란다. 너더러. 그래? 비로소 너는 조금 웃었다. 그러더니 이내 낮게 한숨을 깔아내시며 허공에 시선을 던지는 것이었다. 자, 뭐예요? 지금 허공에,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썼냐면 낮은 한숨. 너는 나의 웃음에 대해서 낮은 한숨과 또 뭐라고 했니? 허공 시선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 모습을 통해서 현재 지금 너가 느끼고 있는 뭐야? 심리적 괴로움. 그 심리적 괴로움이란 말이 못 필요해서 그래? 괴로움이지. 오케이? 자, 심리 상태, 괴로움, 뭐 갑갑함, 뭐 이런 식의 단어를 뽑아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자, 나는 순간 다시금 속으로 후회를 씹으며 발끝에서 시선을 막았어. 그치? 얘 지금 수배자야. 즐거울 리가 없다고. 근데 위로는 못해주려면 놀리고 있잖아. 그치? 근데 원래 친구랑이 원래 이딴 식이야. 그래서 위험에 처해 있는데 더 위험하게 해주는 존재가 보통 친구들이잖니. 그쵸? 빠질 것 같으면 확 밀어서 제대로 빠지게 해주고 넘어질 것 같으면 확 제대로 넘어뜨려주고 이런 존재들. 자, 아무튼 나는 순간 다시금 시선을 받았고 온몸에 모래 속에 묻힌 듯 꺼끌꺼끌한 느낌에 커다랗게 고함이라도 내질렀으면 하는 심정이었어. 나도 역시 답답하다고요. 우리는 절친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런 사이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친구라는 탈을 쓰고 있지만 친구가 아닌 것 같은 느낌 들고 있다는 거죠. 지난 1년 반 동안 우리는 어디서고 네 얼굴과 마주해야만 했었어. 극장, 다방, 식당, 대합실, 술집, 당구장 어딜 가나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혔지.
지난 봄 졸업여행 갔던 제주도 어느 여관의 방 안에까지 쫓아들어온 너의 교복 차림인 너 때문에 그날 밤 우리는 녹초가 되도록 술을 퍼마셨고 엉망으로 추태를 떨었지. 하지만 그때가 차라리 우리에게 더 마음 편했던 것이 아닐까? 엄지손가락만큼 작은 상수배자의 사진 속에 너를 가둬놓고 이따금 낡은 앨범을 펼치듯 적당한 양의 감상과 자기 합리화를 취향껏 조치해가며 너를 들여다볼 수 있었을 동안만은 그래도 너는 우리들에겐 여전히 기억 속의 이름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으니까 말이야. 이제 그냥 추억 속의 존재로만 내 친구가 변질돼 버렸다는 얘기죠. 내가 다만 과거의 기억 속에 머물러 있어주는 한 그래도 우리는 술에 취하면 잠들 수 있었고 가끔은 아픈 생채기를 손톱으로 핥혀대며 저주 섞인 넋두리를 퍼부어내다가 그것도 끝이 나면 사실은 더 많은 일상의 권태와 망각 속으로 쉽사리 몸을 던져 넣을 수 있었던 거야. 뭐예요?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이 웃음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나의 어떤 상태로 돌아온 거지. 나의 뭐예요? 그리고 성찰이잖아. 나는 지금 이 친구가 왜 이렇게 거리감을 느끼고 있어야 하는가? 바로 내가 원했던 거라는 걸 깨닫고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원했던 건 뭐였는데 얘처럼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점에 끼어드는 사람이 아니라 적당하게 거리 두고 그들과는 잊고 편안하게 나의 일신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을 살고 싶었다는 얘기지. 즉 다른 말로 뭐예요? 소시민적 삶이지 뭐. 잘 말씀드리지만 소시민은 여기 있는 이 인간도 소시민이에요. 그치? 지금 국가를 위해 1억의 돈이 있어서 이 1억을 어려운 사람들한테 기부할래? 네가 가질래 하면 나는 가지고 싶어요. 미안한데 내가 죽겠거든. 그런 느낌이야.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래서 물론 이제 심각하게 고민은 할 거야. 나 같은 성격이면 또 우유부단해가지고 5대5는 안 될까요? 이러면서 나름대로 자기 합리화를 시작하기 시작했지. 5대5 정도면 서로 윈윈 아닌가요? 이러면서 네, 그런 거 없다면. 자 아무튼 내가 하고 있는 건 어쨌든 뭐랄까 나는 그동안 널 애써 뭐 했다고요? 잊으려고 했다고요. 망각하려고 했다고요. 근데 망각 속의 존재가 다시 튀어나와가지고 내 옆에 있으니까 어색한 거지. 그 정체를 파악한 거야. 자, 우리들은 피곤했었다. 너무나 피곤하고 힘겨웠으므로 우리는 그런 차라리 잠들어 보고 싶었던 거야. 자, 뭐 어떤 단어 봤어? 피곤했어요. 그래서 잠들어 버리고 싶대요. 그럼 이건 뭐예요? 뭔가 이게 바로 소시민적 태도지. 피곤하니까 잠들어 버리는 거, 회피해 버리는 거, 신경 쓰지 않는 거, 우리의 소시민적 삶이죠. 그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비된 의식과 교살당한 영혼을 너무 시험 말했습니다. 마비된 의식, 교살당한 영혼. 교살이 뭐죠? 목 졸라 죽이는 게 교살이죠, 그죠? 목 졸린 어떤 영혼을 희뿌연 혼돈의 나라를 향해 까마득히 침몰하도록 내버려두고 싶었다. 그래요. 그냥 가라하고 싶었다. 내버려두다. 가라앉도록 두다. 자, 전부 다 뭐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알고 있는데 귀찮아. 두는 거야 그냥. 저게 잘못됐다는 건 아는데 저기서 스탑시켜 들어가다 내가 위험할 수 있어. 오케이? 저기 고등학생들이 5명이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 저러면 안 되는데? 에이씨 그냥 가는 거지. 이런 거. 이런 거 소시민이라고. 자 그래서 윤호가 그 친구가 이제 종력을 받고 있잖아요. 그 최근에 포메나무 봤었는데 그 뭐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자기는 봤다는 거야. 자기가 치킨집에서 그 치킨을 뜯고 있었는데 지금 옆 골목에 창문 이렇게 창문이 있잖아. 술집 옆에 술집에서 웬 아줌마랑 아저씨가 싸우고 있더래. 근데 그걸 윤호가 혼자서 옆쪽한테 말리고 있더래. 근데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그걸 보는 사람이 1도 없었던 거야. 아무도 못 봤던 거야. 근데 그 사람은 거기서도 그런 태도를 보이고 있었던 거야. 싸우시면 안 되죠. 이런 거. 이런 사람들이 진짜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튼 간에 대단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일관된 태도를 보여주는 걸 봐서는 그치 사실일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가라앉고 있습니다. 저마다 탈색된 눈빛으로 심연의 저편으로 천천히 가라앉아가고 있는 셈이었다. 잠들어라. 깊이 잠들어라. 영영 깨어나지 않을 잠속으로 투신하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이거? 자기 자신을 비판하고 있는 겁니다. 성찰하고 있는 태도고요. 지금 뭐랑 톤이 비슷하다고요? 요거랑 비슷하잖아. 무시해다오. 신경 쓰지 말아다오. 근데 그걸 나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알아보는 중이죠. 깊이 오래오래 어디선가 감미로운 음악처럼 그게 끊임없이 기천에 불어오는 소리 그 불경한 중문들을 들으며 우리는 침파하고 있습니다. 가라앉고 있다고요. 지금 어떤 단어들? 혼돈의 나라, 침몰, 탈색된 눈빛과 심연, 가라앉아감, 잠들다, 깨어들지 않는다, 깊이 이런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굳이 따져보면 하강적 시어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건 이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뭐라고요?
소시민적 태도를 상징하는 단어들이라고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삶의 태도. 알겠지?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은밀히 감미로운 속삭임을 따라서 그냥 되뇌고 있으면 돼. 잊어버려라. 옛날은 옛날일 뿐이다. 기억은 기억일 뿐이다. 보다 새롭고 생생한 내일을 위해서 항목은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지워버려라. 깨끗이 완벽하게. 그런데 하필 이 순간에 네가 나타난다는 거야. 오케이? 나는 뭐 했다는 거야? 불편했다는 거야. 다 잊어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신경 쓰지 않고 나의 소시민적 삶에서 안락함을 느끼려고 했는데 네가 내 앞에 나타나 버렸어. 그 불쾌하고 섬뜩한 악몽의 흔적을 우리는 졸리운 내리로부터 감히 곡괭이 지르기 위한 하나의 음으로써, 그리고 그 악몽의 영박한 줄경으로써 네가 나타난 거야. 다 묻어나는데 곡괭이 질을 해서 다시 끄집어내고 있는 거지. 기억하라. 어거지를 쓰듯 우리의 이 몽롱한 최면의 당밀분을 함부로 휘저어 희석시키려고 하는 당돌하고 무모한 음모와 함께 너는 어쩌면 우리들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공모하여 억지로 너를 가두어 놓기를 원했는지도 모르는 저 네모난 사진으로부터 도련이 나와. 그럼 계속해서 네모난 사진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는데, 그럼 여기서 네모난 사진, 지명섭의 사진을 말하는 거겠죠? 이건 무슨 얘기가 되는 거야? 사진이라는 틀 안에 너라는 존재가 가두어져 있음을 상징하는 거지. 그리고 그 가둠으로 인해서 나는 편안함을 줄 수 있는 거야. 잊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걸 상징하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진 속으로부터 도련이 뛰쳐나와서 지금 이 순간 우리 앞에 분명한 실체로 서 있는 거지. 그리고 너는 이제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통증을 불러일으키게 하고 있다고. 그쵸? 그럼 새로운 통증의 정의는 뭔데? 일상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오케이? 유의미한 것을 가치를 추구하는 삶,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되셨나요? 자, 오케이. 작품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참고로 이 작품의 제목이 동행이었습니다. 그쵸? 이렇게 나와 너가 동행하면서 SC로부터 MC인가 음이가 아무튼 그랬을 거예요. 그런 장소들로 이유등반을 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소시민적이었고 소극적이었는지 깨닫는 그런 내용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그렇죠? 그래서 참고로 여기는 다 안 나오지만 이 작품의 제목이 동행이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 여로형 구조일 거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작품의 전문을 본 적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작품 자체가 굉장히 뭐랄까 관념적인 얘기들이 되게 많지, 그치? 이거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장면도 내가 너를 보며 성찰하는 내용을 이렇게 쓰고 있었던 거잖아, 그쵸? 그리고 그 관념적인 모습을 통해서 어디 갔어? 여러형 구조가 기본적으로 뭐야? A 장소에서 B 장소로 점점 이동을 하는 거지. 그 이동이 단순하게 이동만 있으면 우리는 여러형 구조를 굳이 뭐라고 따지지 않아요. 이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인식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물론 지난번에 이것도 말씀드렸지, 만세전처럼 원점 회귀형인 경우에는 그 인식의 변화가 완성되지 못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했었잖아. 근데 이 작품은 어떻게 된다? 계속해서 여행이 시작할 때는 뭐였어요? 소시민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너가 등장했단 말이야. 함께 돌아다니는 동안 나의 생각은 계속 바뀌어 간 거지. 그래서 그 결과 뭐예요? 나의 몫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잖아. 그럼 여기서 몫이라는 건 뭔데? 적어도 무시하고 살지 않는 거. 오케이? 내 주변에도 이렇게 노력하는 사람들도 있고 보다 큰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는 걸 인식하는 거. 오케이?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죠?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 구조가 중요한 가치를 지닐 거야. 이거는 보너스 정보로 좀 기억해 두시고요. 자, 오케이. 참고로 이 작품의 끝부분이 아까도 같이 봤었지만 전체 주거를 봤었지만 헤어지긴 하잖아, 그치? 그럼 헤어지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걸까? 참고로 그렇진 않아. 이 작품은 헤어지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고 안락하고 역시 내 집이 최고야. 그랬으면 이것도 원점 해결이 됐을 거야, 그치? 근데 여기서 끝나면서 헤어지고 그냥 끝나거든? 오케이? 그러면 나의 몫을 생각한다고 했었잖아. 이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긍정적 상태가 된다. 이거 적어주시면 돼요. 됐죠? 정말 최선을 다했어, 선생님은. 50분 안에 끝내려고 하는데 이미 10분 지나갔고요. 자, 1번 문제. 4번 바로 갈게. 다른 서술자가 주로 현재 시제를 사용하면서 너의 위치에 독자를 참여시킨다. 자, 봐. 너의 위치에 독자를 참여시켰어, 지금 우리가 같은 작품에서. 아니지, 그런 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근거들은 없었죠. 자, 그냥 이렇게 하고 슈커 넘어갈게. 자, 2번 문제도 바로 잠깐만. 3번으로 바로 가보자. 시간이 없으니까 답만 좀 체크해봅시다. 자, 기억부터 미음까지의 의미인데요. 리를 봅시다. 너는 무섭고 이내 한숨을 깔아내시며 허공에 시선을 던지고 있었지. 자, 리을. 너의 처지에 대해 한숨을 쉬는 나의 연민이 드러났냐? 아니죠. 나의 연민은 이 장면에서는 없었습니다. 그죠? 나는 연민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뭘 했죠? 너의 한숨을 보며 뭘 느꼈어?
도대체 이 어색함과 이 답답함과 너의 그 싫은 취미는 무엇으로부터 오는 것인가를 따져보기 시작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회개했잖아. 자, 확인했고요. 4번도 바로 갑니다. 틀린 거. 자, 미음 바로 위에 있었을 거야. 보다 새롭고 싱싱한 내일을 위해 악몽 흔적조차 남기지 말고 지워버려라 깨끗하게. 자, 이거 싱싱한 내일이라고 하는 건 여기서 싱싱하다고 말했지만 실은 뭐인 거야? 근본적인 것을 잃어버린 상태로 안락함 속에 빠져있는 내일을 상징하는 것이었지, 그치? 담겨있는 의미를 잘 봐야 돼. 그러니까 이 녀석은 삶을 새롭게 인식하면서 일상의 권태와 망상을 극복할 날이 아니라 그냥 일상 속에 매몰된 삶을 상징하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상쾌하다는 단어 때문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기서 말하는 상쾌함은 무거운 주제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가벼울 수 있다는 뜻이 돼버린 거야, 그치? 자, 마지막 5번. 그래서 네모난 사진이 뭔데 수배자의 신분을 암시하고 내가 수시로 보게 되는 매개체인데 3번. 너를 세상 밖으로 놔두는 수단이야. 말도 안 되는 거 보이시지? 주변 수배 사진 때문에 참고로 너의 친구는 나올 수 없습니다. 그죠? 4번. 존재를 환기하고 5번. 이름으로만 기억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징. 됐죠? 이렇게 해서 5번 문제까지 후루룩 풀어봤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가 정규 수업을 다 진행을 했다면 아마 여기까지 9번까지 갔는데 무리는 없었겠지만 일단 여기서 좀 끊어갈게요. 자, 끊고 지금부터 선생님이 옆에 앉아서 한 명씩 부를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각자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시고, 그죠? 시간을 보내주시면 되겠고, 만에 하나 자, 저 영상 좀 끄고 얘기합시다. 그러면 뭐 빨간, 흰색, 은색. 박PD 다녀오세요.